난 뭐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먹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물만 먹어도 막 살찌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기억의 조작 이런 것까지 해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군요. 네. 최영진 교수님 처음에 나왔을 때, 저 진짜 안 먹거든요. 저 먹는 게 없는데 물만 먹어도 살쪄요. 요즘 막 물만 먹으면 그런 거 없어요. 최영진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물리학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궁하셨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냥 여기 분위기가 업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최영진 교수님,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네, 편히 소개. 네, 저는 소개. 서울대에서 그 먹는 욕망을 연구하고 있는 최영진이라 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인간의 동물의 기본 욕구를 연구하고 있는 김대수 교수라고 합니다. 먹는 거를 연구를 하시고 욕구를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진짜 재미있는 책이 딱 여기 먹는을 담당을 해주고 계시는 최영진 교수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욕망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김대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먹는 욕망이라는 엄청난 책을 내셨습니다. 또 최영진 교수님은 사실 벌써 3번째잖아요. 네. 첫 번째 나오시고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유퀴즈 작가한테 연락이 왔었죠. 그때가 또 한참 그때였잖아요. 막 위고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직전에 네. 들어온다 할 때 그때 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김대수 교수님은 진짜 오래됐어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궤도님이랑 같이 최영진 교수님이 제 컨설팅도 해주셨거든요. 면을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먹는 욕망이라는 이 책을 쓰신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 분이서 책을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신 겁니까? 2017년 경인가요? 저희 카이스트에 굉장히 젊고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유망해 보이시는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다짜고짜로 뇌를 연구하고 싶은데 뭐 실험 재료는 없냐, 뭐 필요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때 서울대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예 서울대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가난한 때 저를 가난할 도와주셨던 때. 은인이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의 나중에 스타 교수님이 되시겠다 해서 네. 다 드리고 항상 눈여겨봤는데 정말 스타가 되셨어요. 그래서 스타가 되기 바로 직전에 미리 책을 써야 되겠다.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최영진 교수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같이 책을 써보자. 그 사이에 저도 김대수 교수님한테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주와 네, 둘 다 우주인데 한번 써보자. 또 제안을 받아서 또 혹해가지고 그러시죠 라고 했는데 또 준비를 해봐야죠. 어떠셨어요, 쓰시면서? 너무 좋았죠. 좀 환자를 보고 또 제 몸을 보고 제 마음을 보고 내가 먹는 욕망이 너무 높다 이걸 걱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하지 했는데, 그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계속 지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교류했던 그걸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 최영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지를 내셨었어요. 그때 사이언스지 내고 저희가 한번 랩미팅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도 저희가 유일했죠. 사이언스지 해가지고. 네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먹는 욕망 이 책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먹는 욕망에 보면은 부제가 자극적이에요. 당신은 본능을 이길 수 있는가? 인간도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능으로 살아가는데 당신은 본능을 이길 수 있는가? 본능을 이겨야 된다 소리잖아요. 아니 근데 제 결론은 결과적으로 우리 본능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 극복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런 비관론이 있었는데 이 현대 사회의 인간들이 이런 좋은 약을 개발하고 또 최영진 교수님이 그 한계를 또 넘어서는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써도 되겠다.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히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냥 욕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사회 구조적인 얘기들도 있고 이 욕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그 과정들도 있고 또 산업 구조하고도 연결돼 있더라고요. 또 훌륭한 두 분이 만나서 이 재밌는 책을 써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이 그 자리가 됐습니다. 이 책 제목은 누가 지으셨나요? 저희 같이 끝없는 토론 끝에 눈에 확 띄는 5글자 이내로. 자극적이에요. 먹는 욕망. 수많은 이 다이어트 책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욕망. 이 주제를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인생에 원래 의사로 지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왜 이런 게 생기나, 그리고 왜 이렇게 현대사회에 이게 늘어나나 이런 거 보면서 결국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욕망을
적절하게 건강한 정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먹는 욕망을 과도하게 써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져 가고 죽는구나. 이걸 탐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러 가고 욕망에 대해서 배우러 가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욕망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탐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뭐냐? 먹는 욕망은 에너지를 획득하는 그 자체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 예. 맞아요. 예, 그 원리가 이 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게 우리 소프트웨어잖아요. 먹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계속 먹는 걸 추구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얻었을 때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데 우리 자유로운 인간이 그럼 진짜 자유로운가? 예, 그런 철학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배달 어플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욕망에 가까운. 추가적인 쾌락 때문에 하는 게 있죠. 예. 여러 욕망 중에서 왜 먹는 욕망이냐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 수억 년 동안 동물들이 지내면서 가장 경쟁적이었던 게 먹는 욕망인 것 같아요. 네. 물은 대체로 그렇게까지 경쟁적이지가 않고 추위 더위나 아니면 성욕도 그런데 먹는 욕망은 이제 에너지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얻지 못하면 굶어 죽어버리는 게 가장 큰 그 진화적인 그 선택 맞아요. 기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갈망하는 기전은 가장 강력한 근원 기전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게 우리 욕구와 욕망을 좀 구별할 필요가 같은 있습니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획득하는 거를 이제 욕구라고 하죠. 아, 욕망은 그러면은 굳이 없어도 되는데 갖고 싶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동물은 이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먹이 사냥도 하고 이렇게 잡아먹고 하는데 배부르면 더 이상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게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돈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거를 주문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리고 최영진 교수님 먹는 거는 단백질 그때 먹는 뭐 드세요? 또 의사 선생님이 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 욕망입니다. 여쭤볼- 욕망이 맘 놓고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레시피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나도 먹고 싶다. 이런 거에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충분히 충족됐는데도 그 욕망이 더해져서 더 먹는 거를 추구하게 되고 또 남들이 먹은 거 보면은 나도 그거를 다 먹고 싶고 이렇게 확산된 문화적으로 심겨진 이런 게 그런 욕망이다. 저는 이런 구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정말 필요한가? 필요해서 먹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제 먹는 게 많이 있죠. 밥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이런 건 다 요하정. 그 요하정이 필요하니? 요하정이 지금 왜 필요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안정을 줄 때가 있잖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그런 먹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인간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주는 거를 먹거나 아니면 야생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를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인간만의 특징인지 그 기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미식가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이에나나 이런 거 초식 동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살죠. 그리고 초식 동물이 이 세렝게티에서 떠나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요, 굶고. 그렇죠. 사람은 그러지 않죠. 사람은 사냥터를 개척을 하면서 아무나 다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서 맛있는 거를 골라 먹습니다. 네, 그런 미식가 기질이 유전자가 우리 조상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아무거나 먹지를 않는 거를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야채라든지 본능적으로 가려 먹잖아요.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동물들 같은 건 거 떼고 나서는 아무거나 다 먹거든요. 애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사료 바꾸는 거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 먹던 것만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어떻죠? 입에 다 넣어봅니다. 다 먹고 빨아보고 계속 그걸 먹고 그래서 미식가 유전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능처럼 박혀 있는 거군요. 근데 이런 미식가를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문화 선택 이론이라고 문화가 바뀌어서 인간이 그렇게 변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런 문화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몽고 사람들은 유목민이라서 고기와 우유를 먹다가 유럽이나 중국으로 진출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또 먹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화가 바뀌어서 인간이 변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다양한 음식을 추구하는 유전자들이 조상들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적응하면서 살 수 있었다. 이게 인간의 장점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목민들을 보게 되면은 우유를 분해하는 락타제 같은 것들이 맞아요. 이게 어른이 돼서도 계속 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농경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는 엄마 우유를 먹을 때만 발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점점 그 양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채식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도 먹다 보면은 생체 대사가 거기 잘 적응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 육식에 또 잘 적응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인간은 지역의 산물이나 여러 음식에 잘 적응하도록 유전자의 발현조차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적응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혹은 지역사회 학교가 어떻게 하는지 음식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에 따라서 압도적으로 자기의 적응을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하게 되면 난 요화정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아니에요. 전 냉면. 냉면 냉면이 여전히 아직도 면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믿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SNS에 면을 하나 올렸거든요. 막국수. 막국수.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주문해가지고 너무 많이 주문했어요. 요즘 저녁 때 막국수 먹고 있습니다. 그 괜찮죠? 저는 이제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독시키고 본인만 아이가 저녁 메뉴도 무엇을 먹을까 막 이렇게 뭔가 이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책에 보면은 산업적인 부분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선택을 하는 게 식품 산업이 설계한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먹는 거냐,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간이 선택해서 먹는 거냐,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회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먹게 되는 거냐. 그래서 마치 우리가 먹을 거 사냥할 때 미끼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끼 상품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한 현대 산업이니까 어떻게든 많은 분들은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노력을 해서 아까 그 막국수나 요화정이나 다양한 것들을 발명해낸 과학자의 그렇죠. 산물에 생각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가 끊임없이 메뉴를 개발하잖아요.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게 그냥 튀겨도 바삭한데 더 바삭해서 더 바삭하다고 겉에다가 뭐 크런치 바르고 그렇게 크런치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식가 유전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동물 사회에서는 사료 줄 때 일정한 음식을 주는 거를 선호를 하지 그게 네. 안전하니까 이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리는 거는 정말 인간의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힘이 결과적으로 뭐 인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오히려 그런 성질들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활용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게 쾌락 추구. 저는 스타크래프트 하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저도요. 네, 더 나아가면 저도요. 아유, 아주 쾌락 추구가 얼마나 뭐 괜찮은 일인가 생각하면은 그리고 마약은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리까지 갈 수도 있죠. 같은 논리라면요. 그렇죠. 치킨이라든지 요화정이라든지 이런 건 무한대로 더 중독적으로 개발을 해도 아무도 말리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거의 그 수준은 마약을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쾌락을 우리가 탐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진화라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것 또한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는 진화적으로도 그런 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발전해 온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산 넘고 물 건너 왼쪽으로 올라가서 갔더니 빨간 열매가 있는데 중간 정도 달더라. 근데 밑으로 내려가 절로 갔더니 보라색 열매가 있는데 이거 진짜 달더라. 그럼 이걸 다 기억했다가 다음엔 보라색 뭐로 가야지. 이런 걸 잘하는 동물이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살아남겠죠. 그래서 잘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런 먹는 욕구들이나 먹는 거의 쾌락 추구가 원래는 건강한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고도로 높여가지고 거의 마약 수준을 만드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뭐냐면 많은 동물들은 자기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음식을 통해서. 근데 인간은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하냐면 정말 에너지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음식을 획득할 수 있는데 재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하듯이. 에리 프롬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제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충분한데 그거를 또 다시 사회적인 욕망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 보면은 그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얻어라. 많이 얻은 에너지를 다시 먹을 거를 얻는데 다시 재투자해라.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 되면은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나 지금 전 세계의 70%의 동물이 다 가축이고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제어를 해야 된다. 그 재투자하는 게 재투자가 아니고 자유로운 인간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얻었으니까 이제 뭐 할 건지를
고민해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기원전 4,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혜 문학이라는 데를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농업을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목축을 하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뭘로 싸워요? 고기가 더 맛있다. 이 고기가 중요하다. 야, 풀이 더 맛있다. 가죽도 우리가 옷을 해 입을 수도 있고 고기가 중요하다는 파가 있고 아니다. 농업이 중요하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수확을 해가지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데 맨날 나가서 동물 죽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둘이 싸워요.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논쟁이 나오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수메르 지혜 문학에서는 엔키라는 신이 나타납니다. 판정을 하는 신이 나타납니다. 뭘로 판정해 줬나요? 농업이 더 좋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석을 해보면 이게 쌀이나 밀 같은 거는 저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투자가 용이합니다. 고기는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썩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딴 사람한테 먹여서 노동력을 통해서 농지를 개간하고 다시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목축혁명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농업혁명은 들어보셨죠? 네. 그때 벌써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아, 이건 재투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혁명을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았지만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쌀이 또 모자라요. 그럼 땅을 또 개간해. 그러면 쌀이 늘어나면 애가 또 늘어나. 평생 노동하다가 힘들게 된다는 그런 거죠. 의학적으로도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공장도 많아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도시의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만 신경 쓰고 식습관을 이렇게 키워왔던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보다는 가장 표준적으로 값싸게 많이 생산해서 좁은 지역에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느냐.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이런 곡식을 빻아서 만든 그런 음식 종류로 점점 밀가루, 네, 면 그렇게 하는 게 이런 공장을 굴리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리얼 먹고 하는 게 보면 가장 돈을 잘 벌기 위해 단순하게 만든 사료식인 것 같아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건강을 추구를 하는 욕망이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은 왜곡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에너지가 500kcal가 필요하다. 그러면 백반을 잘 먹는 거 이건 좋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도너츠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를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먹고 나서도 식사 후에도 먹고 또 사무실에 와서도 또 이게 초콜릿이 있고 다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는 전혀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100kg, 150kg까지 막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오시면은 저기 성심당만 가지 마시고 꽈배기랑 그 도너츠 유명합니다. 그거 드시면은 아주 칼로리가 혈당 스파이크 아주 놀라운 과학적 제품이라 생각해요. 어. 성심당과 저 설탕 꽈배기.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샐러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냥 모든 사람들은 이 샐러드보다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즉석식품을 선택을 하게 될까? 이게 고칼로리, 튀김, 살찔 거 알고 몸에 안 좋을 거 아는데 이걸 먹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명된 아주 놀라운 과학적 발명품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 초등학교 급식이 나오잖아요. 급식밥이랑 그 바로 앞에 있는 분식집에 있는 마약 떡볶이랑 몰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한사님이 적당하게 맛있게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은 건데 밖에선 그렇게 안 하죠. 돈 벌기 위해서는 최고로 맛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몸이 느끼잖아요. 네. 그게 바로 신경회로를 따라서 뇌에 그 도파민 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마약과 똑같은 거죠. 도파민 신경이 자극될 때 내용을 잘 기억하게 돼요. 그걸 잘 뇌가 기억을 했다가 그걸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 장소와 그 음식의 대상과 이런 걸 기억하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 같은 거 모양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은 뇌가 또 까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나한테 맛있었던 거를 계속 기억해서 그 브랜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식 산업 그런 쪽에서 보면은 광고의 색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제가 SNS에 광고했던 그 질감, 쫄깃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극을 하면은 뇌에서 보상 회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루틴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 회로는 그 먹을 때 상황이라든지 그 모든 거를 기억을 해서 그걸 반복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독이 됐을 때 그것들을 또 참는 것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마시멜로 실험이잖아요. 서양 애들은 그 마시멜로 그 달착지근함에 굉장히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앞에 놔두고 네가 이거 안 먹으면 1시간 뒤에 2개 줄게. 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그룹은 다 그냥 먹고 네. 어떤 그룹은 참고 기다렸다가 두 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당장의 그 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주로 도파민이고 근데 기다렸다가 굉장히 머나먼 그런 보상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 주로 세로토닌 신경회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상인데 도파민은 당장의 보상, 세로토닌은 내가 이걸 참고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건강한 시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어린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나중에 커서 그 참고 세로토닌 의존성으로 오랜 인내를 가진 친구들은 그냥 대학도 잘 가고 뭐 돈도 많이 벌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반면에 도파민 당장 그걸 집어먹은 친구는 뭐 굉장히 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 이게 초창기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잘 설계된 그 구조 속에서 그 뇌의 보상 회로를 최적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그 욕망과 그거를 자극하려는 그 사회적인 시스템에 시너지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음식 문화가 다양해진 것이 아닌가. 현대 이제 인들이 자기 미용을 위해서건 건강을 위해서건 이제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죄의식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은폐를 해요, 생각을. 의식적으로도 안 먹었어 거짓말도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무의식 세계에서도 진짜 나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난 뭐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먹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물만 먹어도 막 살찌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기억의 조작 이런 것까지 해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군요. 네. 최영진 교수님 처음에 나왔을 때, 저 진짜 안 먹거든요. 저 먹는 게 없는데. 물만 자꾸, 먹어도 살쪄요. 요즘 막 물만 먹는 그런 거 없어요. 최영진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물리학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궁하셨죠. 하나하나 찾으셔서 면을 찾으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을 은폐하는 기전도 되게 중요한 이 자기 합리화 기전 혹은 현실 도피 기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딱 잘 만나신 것 같은 게 김태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아니면은 그다음에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최영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체 시스템적인 그 측면에서 왜 이 상황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가를 되게 잘 설명을 해줘요. 한 주제 가지고 두 분의 얘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고르잖아요. 내가 고른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마술에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카드를 짝 주고 하나 뽑아보세요. 뽑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뒤집으면은 그 카드가 나오죠. 이거는 뽑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카드를 드린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느끼죠. 내가 카드를 뽑았다. 지금 저는 음식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나오는 광고라든지 진열 방식이라든지 심지어는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이런 것들의 전략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선택과 소비와 이런 걸 강요 혹은 세뇌되는 게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이나 뭐 핸드백,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것도 다 그게 꼭 필요한가? 그러면 그치만 너무 갖고 싶어 이렇게 네. 만들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 세뇌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맞아요.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동물들 그렇고 우리 뇌는 있을 때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연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근데 최영진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있을 때 많이 먹는 그런 성격이 그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랑 굉장히 밀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최영진 교수님 어렸을 때부터 내내 고기가 항상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저는 생일날이나 도련님이셨군요. 예, 저희 그 할아버지 생신 때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쭤봐야겠다. 예, 최영진 교수님 저는- 동생분 와 계시거든요. 예. 항상 고기가 아니, 있었습니까? 저는 끄덕끄덕. 이렇게 그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하고 여기 항상 고기 있으셨던 분을 해보니까 나중에 먹을 게 있을 때도 이분들은 굉장히 그 폭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있을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경험상 제가 최초로 하얏트 호텔에 뷔페를 갔어요. 와.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었을 겁니다. 그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있을 때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진 거죠. 그 진짜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이 사회적인 어떤 결핍, 뭐 그런 결핍.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결핍을 얼마나 경험했냐도 되게 중요한 비만의 원인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생각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있느냐, 좀 풍족한 집에서 있냐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철학을 마음속에 신념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네. 그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 크레파스 실험을 해서 헝크레파스 이거 참으면 새 크레파스 줄게. 그리고 한 그룹은 실제로 새 크레파스 줬어요. 네.
근데 다른 그룹은 스크래퍼스 없네? 너 홈크래퍼스로 그냥 해.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 다음에 마시멜로 실험을 했더니 배신감 느낀 그 그룹은 그냥 먹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날 버렸어 이러면서 그렇죠. 나중에 2개 주는 걸 안 믿는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